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번 주 이슈 어떤 겁니까? 이번 주가요.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왜요? 언급량은 비슷한데요. 정치가 가장 마지막 순위로 갔습니다. 정치가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와의 비교폭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슈 이후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줄었는데 네. 반대로 양이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건 다른 게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검색량도 네. 많았지만 네. 그보다 더 많은 검색량들이 생겨났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상시 좀 못 보던 이 코너에서 많이 못 보던 좀 재밌는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좀 그런 것들 빠르게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로 시끄러운데 정치보다 훨씬 더 앞서는 키워드나 이슈가 있었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그렇죠. 이슈 어떤 겁니까? 오늘 대부분은요. 봄과 그리고 지금의 변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사회의 어떤 현상이 지금 봄으로 가고 있다는 거랑 좀 연계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가 문화고요. 네. 키워드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요? 네. 뭐냐면 이번 주에 다양한 가수들의 컴백 그리고 아이돌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SNS에서 가장 뜨겁게 달궜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데뷔 14년차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팀 예전에 원래는 이 팀이 비스트라고 하는 팀이었는데 이 팀이 5년 만에 뭐 처음 이제 정규 음반을 내놓고 잊혀지지 않게 활동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봄에 돌아온 이제 레드벨벳 같은 이제 팀들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또 이 아이돌 키워드의 평론가님 반가우실 만한 키워드도 있어요. 뭐요? 전영록 원조 아이돌. 네. 왜 저를 전영록 씨하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보다는 한 세대 윗분이세요. 그러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원조 아이돌로 불리는 전영록 씨도 데뷔 50주년 콘서트를 한다 뭐 이런 건데 좀 흥미로운 게 이 콘서트 제작비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20번의 뮤지컬 방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팬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돈을 모으고 그들에게 좀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 아이돌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에서 제2의 BTS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 글로벌 뮤직사와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MCN 그러니까는 유튜버나 어떤 그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이 두 회사가 손을 잡고 남자 아이돌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게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뭐 유니버셜 뮤직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유니버셜 뮤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MCN 기업들 중에서도 뭐 최근에 샌드박스 네트워크 이런 데들이 좀 있는데 이런 데들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냈었어요. 예를 들면은 유명 연예인을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섭외를 해서 자기네 소속사에 들어오게 한다. 혹은 기존 가수들을 소속사에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처럼 아예 새롭게 이렇게 마치 그 연예 기획사처럼 처음부터 뭐 서바이벌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아이돌을 키우겠다라고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뮤직사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컨텐츠 뽑기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 팬덤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아이돌을 키우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닌 것으로도 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뭐 미국의 이런 정도의 글로벌 뮤직 회사가 만약에 한국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가져가가지고 뭔가 아이돌을 만든다. 그럼 전 세계로 다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리고 그 모든 컨텐츠는 영어로 기반으로 또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양성되는 과정도 글로벌 컨텐츠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K컬처가 달리 K컬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문화 음악 부분에서 또 키워드가 하나 더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좀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키워드가 음원 1위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음원 1위 플랫폼을 놓고 멜론과 유튜브가 상당히 격돌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해 음악 이용자 실태 조사라고 하는 보고서를 이제 내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음악 스트리밍 다운로드 주 서비스로 멜론이라고 하는 유료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유율이 지금 거의 29.2% 정도까지로 떨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올해 이제 34.6%까지로 올라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유튜브가 음악을 들려주는 플랫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기반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보는 유튜브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음원만 듣는 유튜브 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오히려 멜론을 뛰어넘는다라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별도 유튜브 뮤직은 멜론보다는 아직은 좀 떨어지는데 두 개를 합치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장 전체 음악을 듣는 1위 사업자가 유료 사업자가 유튜브에게 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무료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음악을 듣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악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악의 어떤 맥락으로 음악을 듣게 되는데 맥락으로 음악을 들을 때 이러한 동영상 플레이 사이트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용자들이 직접 음악을 모아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든요. 네네. 근데 흥미로운 게 플레이리스트 제목들이 제목으로 사람들을 낚시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운전 관련 음악이다 이러면 네네. 노래는 내가 틀게 운전은 네가 해. 뭐 이런 게 이제 제목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나는 운전은 못하지만 선곡은 잘하지. 네, 이런 게 이제 재밌네요. 플레이리스트 이름이니까 네. 맥락을 통한 소비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연령대별로 음악 선호도를 봤는데 댄스 음악 선호도가요. 1위가 10대도 20대도 아닌 30대가 나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90년대 음악들이 다시 이렇게 업되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노동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내적으로 이제 둠칫둠칫하는 음악들 이런 것 네네. 때문인지 오히려 이제 30대들에게 댄스 음악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는 스포츠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와 계속적으로 스포츠가 급증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나온 종목이 배구예요. 근데 배구가 좀 안타까운 게 여자 프로배구 관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여파에 결국에는 모든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게 나온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1위로 계속 확정이 됐었는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주 성적이 좋지 않았다가 올해 다시 이게 성적이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1위 우승컵이라는 것을 들지 못했던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얘기는 없어요? 야구도 있는데요. 야구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단장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롯데자이언트 부산 사직구장이나 SSG 인천 홈구장이 좀 새롭게 단장을 해서 팬들에게도 좀 더 가까이 오거나 혹은 선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거의 뭐 메이저리그급으로 SSG는 잘 돼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네네. 건데요. 문제는 이제 강정호라는 키워드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강정호 선수가 세 차례 음주운전과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복귀를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맞아요. 키움히로즈가 복귀를 다시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렇게 세 번 음주운전한 사람을 다시 복귀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 뭡니까? 3위는요 생활 분야인데요.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봄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행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어요. 여행, 레저 관련 키워드인데요. 네. 주요 키워드를 보면 좋아하다, 여행, 산책, 제주도, 오늘, 생각, 추천, 투어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고요. 네. 특히나 다양한 집 주변 근처에 즐길 곳들을 찾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지자체들도 예전처럼 뭔가 큰 거 하나의 축제를 만들기보다는 네. 여러 곳들을 약간 뭐 으뜸 마을 만들기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 혹은 친환경 생태공원을 만드는 이런 식의 변화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생활 속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왔는데 헌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걸렸을 때 최소 완치되더라도 4주 동안은 헌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헌혈에 대한 이제 그 혈액량이 지금 모자르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원래는 적정 보유량이 한 5일분은 있어야 되는데 한 3.6일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좀 헌혈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4위 주제는요? 4위는 페인트라는 분야인데요. 페인트 키워드인데 이게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봄에 이제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면 좋다라고 해서 페인트 칠하는 방법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페인트 칠과 관련돼서 좀 페인트와 관련해서 좀 암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왜요? 실제로 페인트 업계가요. 작년에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의 뭐 삼업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영업이익이 150억이었는데 이게 2021년에 8억. 그러니까 거의 뭐 94.5%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유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유가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나 유가, 특히나 이제 그 페인트를 만들 때 쓰는 원료들이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구입처 변화를 해야 되는 어떤 모색의 방법이 필요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상반기에 이 페인트 가격이 최대 20% 정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에 집 꾸미고 싶은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지겠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 어떤 5위는 겁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IT 과학 분야가 5위로 나왔는데요. 네. 키워드는 로봇계입니다. 로봇계요? 네, 혹시 그 예전에 뭐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CS 쇼 같은 데서 예. BTS랑 춤추고 있었던 현대차의 로봇계 기억나시죠? 예. 네,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현대차가 인수를 했는데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계거든요. 그게 춤추는 용이 아니라 원래 뭐 군사 이게 어떤 그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이 로봇이 미국 소방 현장에 투입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 소방청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 2대를 이제 구매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 대당 8,300만 원 정도로 지금 구매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이나 여러 가지에서 좀 상황에서 아무래도 사람보다 조금 더 터프한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난 현장에 이러한 로봇계가 투입이 돼서 예를 들면은 물을 같이 뿌린다거나 이런 식의 형태로 쓰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가 왜 로봇 업체를 인수했나 그렇게 했더니 네. 이걸 자동차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접목도 있지만 네. 자동차 다음의 먹거리로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집중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계속 꿈꾸는 미래가 자동차가 아니라 모빌리티 전반이기 때문에 거기서 궁극적으로 로봇까지의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뭐 날아가는 드론, 뭐 네. 그래가지고 드론 기지 뭐 이런 것부터 만들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있는 뭐 전동 킥보드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들을 보면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빌리티 전체에 대한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차의 뭐 어떤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지도도 앞으로 많이 바뀌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슈이스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밤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경기 북동부에 오전부터 낮 사이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 전북 동부와 경북 북동 산지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전부터 낮 사이 제주도에는 비가 오겠고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상권 해안은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은 모레까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 서울이 오늘보다 2.9도 높은 4도 예상되고 전국이 0에서 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3.6도 낮은 10도, 전국이 8에서 14도의 분포가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인천과 경기 남부, 세종과 충북, 충남, 전북이 나쁨, 그 밖의 권역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영서와 대전은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모레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과 충북, 전북, 대구가 나쁨, 그 밖의 권역이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6.6도, 습도 56%, KBS 58분 날씨 이규석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 국민들 사이에서 극과 극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당선된 분들은 그 후보가 잘하길 기대하며 응원의 마음을 보내실 테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깊은 상실감의 늪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같이 평론을 해온 저 역시 대선 결과를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한동안 고민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의 기억을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대선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던 지난해 가을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여 각종 사건들이 보내는 신호를 포착하는데 실패한 것은 아닌지 점검해보고 싶었습니다. 평소 즐겨 사용하는 메모 앱을 열어서 지난해 9월 무렵부터 스크랩해둔 기사와 메모를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의혹 제기와 공방, 설전, 사실과 거짓으로 뒤범벅된 기사들, 이 혼란스러운 과거의 기록들을 확인하던 도중에 우연히 칼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추혜인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지난 9월 8일 한 신문에 게재한 칼럼, 한국 할아버지와 치매 지표였습니다. 글은 주민센터로부터 왕진 요청을 받고 70대 남성이 사는 집을 방문한 경험담으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70대 부인이 팔이 부러져 수술을 위해 입원한 뒤부터 급격히 상태가 안 좋아져 주민센터 사회복지사가 나서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 남성의 반지하 집에 들어서자 문 앞에는 소주병이 널려 있었고 집 안은 초파리로 가득한 그야말로 엉망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추 전문의는 치매 교육을 받을 때 신경과 교수님이 해준 강의 내용이 떠올랐다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사회 분위기, 성별 역할 분담에 따라 치매가 일찍 혹은 늦게 발견되는 나라들이 있는데 한국은 특히 남성들의 치매가 늦게 발견되는 나라라고 합니다. 평소에 집에서 요리, 빨래, 설거지, 청소 등을 하면 갑자기 일이 서툴러지거나 일의 순서가 이상해질 경우 혹시 치매가 아닌가 가족들이 의심하게 되는데, 한국 할아버지들은 원래 집안일을 잘 안 해서 치매 발견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할아버지들이 팁 계산이 서툴러지는 것으로 종종 치매가 확인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치매가 늦게 발견되지 않도록 성별에 관계없이 특히 할아버지들이 집안일을 하도록 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글을 맺고 있었습니다. 가끔 의대 등록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곤 하는데요. 이날 이 칼럼을 읽으며 대선 기간을 정리하겠다는 계획에는 차질이 좀 빚어졌지만 가끔 이렇게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 좋겠다고 느낄 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뜻하지 않은 발견의 기쁨이란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무거운 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앞으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보도록 노력해야겠다, 이런 다짐도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검은 밤의 가운데 서 있어 한치 앞도 보이질 않아.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불러봐도 소용없었지. 인생이란 강물 위를 끝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어느 고요한 호숫가에 닿으면 물과 함께 썩어가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끝이 없는 말들 속에 나와 너는 지쳐가고
말들로 스스로를 안심시키지. 인정함이 많을수록 새로움은 점점 더 멀어지고 그저 왔다 갔다 시계추와 같이 매일매일 흔들리겠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가볍게 산다는 건 결국은 스스로를 얽어내고 세상이 외면해도 나는 어차피 살아있는 걸. 아름다운 꽃일수록 빨리 시들어가고 햇살이 비치면 투명하던 이슬도 한순간에 말라버리지.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김광석의 일어나 들으셨습니다. 김소원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분의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부 인터뷰 시간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1798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쇳불도 당김에 빼렸죠. 문재인 정부가 협조만 해주면 추진력 가지고 진행할 수 있을 텐데요. 협조하기가 싫은 걸까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그런가 하면 6641님, 산불 때문에 하루아침에 잘 곳 잃은 국민들도 있는데 있는 집무실 두고 뭐가 그리 급해서 큰돈 들여 옮기려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젠 화가 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5946님, 선거 끝나면 피곤한 일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사 문제로 국민들 피곤하게 하는 게 참 국민들은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강보현님께서요. 오늘의 발견 들으시고 김광석이 일어나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몇 년 전 당뇨로 죽을 고비를 겨우 넘기고 지금까지 힘들게 투병하는데 이 노래 부르면서 약해질 때마다 마음 다잡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도 집무실 이전은 이전이고요. 국민 민생을 챙기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소홀하면 안 되겠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논쟁이 좀 더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조건 이거 아니면 저거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다양한 얘기들이 좀 오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야 사회적 논의가 풍성해지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 이후 시간에도 문자 많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0분입니다. 화제 뉴스와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시간입니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 누적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맞아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숫자가 35만 3,980명이어서 누적 확진자가 993만 6,540명이었었거든요. 네. 한 6만 명 정도가 남아있는 셈이었는데 지금 9시까지 47만 29명이 확진이 돼서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 729일 만에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 5명 중에 1명은 이제 코로나를 경험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지금 확진자 숫자가 어제는 20만 명대로 열흘 만에 내려갔다가 오늘은 30만 명대 중반을 기록했다가 지금 오늘 9시까지 47만 명이 넘었으니까 내일은 또 50만 명이 육박하는 50만 명에 숫자가 육박하는 나오겠네. 숫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사망자 숫자가 하루 사이에 384명이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역대 두 번째 규모이고 네. 이게 이제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확진자도 늘어나지만 지금 약간 내려가려고 하다가 또 오름세를 하니까 정점이 어디냐는 얘기를 계속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60만 명이 넘어서고는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꺾인 거 아닌가라는 기대를 저는 나름대로 좀 했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숫자가 많아지니까 걱정이 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환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시차를 두고 증가하기도 하지만 병상 가동률 때문입니다. 지금 전국의 병상 가동률이 67.8%, 영남이랑 강원 같은 경우 80%가 넘어서서 의료체계 부담이 좀 된다라는 거고요. 네.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아달라는 정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검사를 찾아내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스텔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 네. 오미크론 변이의 새로운 형태인 이 스텔스 오미크론의 검출률이 40%를 넘어섰고 이게 전문가들 예측에 따르면 아마 3월 말에 80%로 우세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전파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아무리 줄어든다 하더라도 잘 줄어들지 않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게 네.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확진자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게 좀 더 길어질까 봐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감염 재생산 지수가 어쨌든 1 아래로 떨어져야 줄어든다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지금은 1.3 정도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산일로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뭐죠? 확진자 숫자가 들쭉날쭉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평균을 내보면 대략은 이제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감염 재생산 지수 보면은 또 알겠다 싶은 생각이 네, 드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신속 항원 검사는 동네 병의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한의원에서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코로나19가 이제 확산이 되면서 감염자 숫자가 너무 많아지고 검사 건수도 많아지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의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신속 항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을 했는데요. 이제 한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건 한의원도 포함시켜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법적 근거로 드는 게 감염병 예방법에 보면 한의사가 의사와 치과의사와 함께 감염병을 예방관리해야 될 의료주체를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맞아요. 중수본의 공중보건 한의사들도 이미 유전자 증폭검사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의사들이 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중풍이나 식도마비 환자한테 처치하는 비위관 삽관술이 있는데 이게 네. 이제 코에다 면봉을 넣고 하는 비인두 도말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사실은
의사와 한의사 간의 마찰로도 좀 볼 수 있는 게 양이 정확하게는 양의와 한의사의 경우인데 의사협회에서는 이게 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검사인데 한방 의료랑은 기본 체계가 다르고 그다음에 전문가용 이 검사 키트는 일반 자가검사 키트랑 달리 면봉이 길잖아요. 예. 그래서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해부학적 지식과 숙련이 없이 시행할 수 없다. 그래서 한의사들이 이 검사를 하는 거는 무면허 의료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극단적으로 설명하는 것 네, 같다는 네.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한의사들도 그냥 자격증 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네. 기본적인 뭐 해부학이나 이런 것들은 한의사들도 네. 배우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다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의사협회 주장인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는요, 아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네. 검사기관을 이제 한의원으로 확대하는 거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데, 이거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검사기관을 지정하게 되는 것이지, 한의사가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없어서라고 판단을 내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충분히 검사기관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추가로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검체 채취가 지금 의사협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한의학에 뿌리를 둔 것은 아니지만 한의사들의 의료행위에 들어가는지 아닌지는 여러 가지를 판단해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의사들이 코로나19 검사에 배제된 것이 아까 양의사들이 주장한 네. 것처럼 무면허 의료행위는 아닙니다. 예, 그 법적으로는 판단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그걸 했다고 해서 무면허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이에 대해서도 한의사협회에서 굉장히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너무 한쪽 입장을 이렇게 딱 규정해가지고 설명을 그렇죠. 하니까 한쪽이 이상해져 네, 버리고 네. 그러다 보면 더 갈등이 커지지 않을까 좀 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검사를 하는 곳에서 처방도 할 수 있고 치료도 할 수 있는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원칙상. 네, 네. 그런데 이제 한의사분들은 검체 채취해서 검사를 할 수는 있지만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거나 하는 데는 아직까지는 용이하지 않고 또 한의사분들도 팍스로비드를 처방하겠다는 건 아니다. 우리는 한의학 기술로 이 환자를 치료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신속 항원 검사 하는 거는 그렇게 해서 뭐 양성 판정 받거나 네. 할 수 있는 등록만 거기까지는 하면 돼요, 가능하지 사실은. 않겠느냐 예.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는지 참 사실은 이렇게 지금 뭐 어찌 보면 코로나19 상황 또 거의 정점으로 가는 이런 상황에서 뭐 양의하고 한의가 또 갈등 빚고 네. 뭐 이런 거가 아마 모양새는.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을까 네,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한국은행이 국내 지급결제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코로나19 충격으로 위축됐던 소비가 많이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게 이제 코로나가 발생했던 첫 해와 그다음에 작년에는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부터 이 소비의 양상들이 조금 달라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작년 동안 여전히 코로나 확진자 숫자는 훨씬 더 많이 나왔죠. 그 전해에 비하자면. 네. 그렇지만 백신 접종률 확대를 통해서 민간 소비가 좀 나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카드 사용액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일평균 카드 사용액이 9%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전해에 비해서 9.4%가 증가한 것인데 민간 소비가 좀 회복이 되면서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이용 규모가 모두 다 증가를 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백신 접종이 2월 달에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소비가 좀 늘어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네. 첫 해는 민간 소비가 그 전해에 비해서 5% 이상 감소하면서 하루 평균 카드 사용액도 6천억 원까지 급감을 했었는데 민간 소비가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회복이 좀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비대면 결제가 많았던 거는 또 집계가 됐는데요. 네. 대면 결제 증가율보다 비대면 결제 증가율이 7% 정도가 높았고요. 모바일을 통해서 비대면 결제를 한 거는 16.2%가 증가했지만 대면 결제는 2.9% 소폭 증가해서 대조를 보였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뭐 쇼핑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그리고 얘기가 배달앱 되는 거네요. 결제만 해도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그러네요. 음식 네. 배달도 집에서 많이 네. 하시니까 가서 외식하시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 그렇습니다.
그 우리 사회의 세태가 그대로 뭐 이 돈 사용하는데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외식업종은 코로나19 여파로 많은 힘든 시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네. 또 치킨은 예외였어요. 이게 방금 전에 비대면 결제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본부에서 이제 그 정보 등록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 2021년도 가맹사업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 가맹본부와 브랜드 숫자는 2021년 말을 기준으로 했고요. 평균 매출액은 2020년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매출액 집계가 다르니까 시기가. 네. 그래서 보면 지난해 말 그 가맹본부는 7,342개, 브랜드는 11,218개, 가맹점이 27만 개가 넘게 집계가 됐습니다. 업종별로는 외식업종이 8,999개로 많고요. 네. 가맹점 숫자도 13만 개나 되는데 근데 이 가맹점 수가 많아지니까 저는 이 프랜차이즈가 많아졌나 보다 그랬는데 소규모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맹점이 10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작은 규모의 브랜드 비중이 77.3%로 프랜차이즈가 많아지긴 했는데 소규모의 프랜차이즈가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중에서도 외식업종 같은 경우 소규모 브랜드가 거의 80% 육박합니다. 근데 매출은 이렇게 규모는 커졌지만 매출은 이렇게 좋지를 않습니다. 네. 외식업종의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2억 8천만 원인데요. 전년 대비해서 9% 거의 10% 가까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대신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 가맹점 같은 경우는 8.4%가 오히려 증가를 했는데 한식이나 커피 같은 경우는 거의 18%, 15%, 20% 가까이 매출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화장품 업종은 이 외식업종은 아닙니다만 온라인 판매가 많이 늘었잖아요. 예. 가맹점 평균 매출액이 41% 급감했어요. 주로 이제 비대면으로 구입을 하시는군요. 네, 화장품을.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손님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아예 오프라인 매장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명동에 가보면 다 폐점해서 비어져 그러게요.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도 영향을 주더라고요. 예, 치킨은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 특수를 누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식 또 커피 가맹점 우리나라 커피 수입이 뭐 1등이라면서요. 예,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가맹점 매출액은 이렇게 많이 줄어서 커피 전문점들이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좀 빨리 이거 끝나야 될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예.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하루 16만 대 이상이 오고 가는 한강다리 성산대교에서 균열이 발견됐어요. 네. 서울의 한강을 가로지르는 31개 다리 중에서 한남대교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제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요. 이게 좀 얘기를 들어보면 어처구니가 없는데 여기가 43톤이 넘는 대형 화물차도 지나갈 수 있게 보강 공사를 작년 3월에 마쳤습니다. 그런데 올림픽대로에 이어지는 남단 접속교 부분에 이 아래쪽에 바닥 부분에 보면 균열이 가 있어요. 근데 여기가 폭 9m짜리 바닥판 3개를 연이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사 마친 지 1년이 채 안 됐잖아요. 성산대교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공사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미 균열이 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그 균열이 간 교량 바닥판을 보니까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라는 방식으로 시공이 돼 있어요. 예. 원래 그 자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면 공사 기간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석 달 정도 줄이겠다라는 이유로 서울시에서 8억 원이 넘는 추가 비용을 들여서 이 프리캐스트 공법으로 여기 시공을 했는데요. 그럼 왜 균열이 갔을까? 4가지 원인이 거론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시 내부 문건에 보면 아예 계량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시멘트니까 양생할 때 온도가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으면 설치나 운반 과정에서 부주의했거나 그런 가능성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바닥 판사를 이렇게 맞춰서 끼워야 되잖아요. 시공할 때. 그 판 사이의 간격을 제대로 못 맞춰서 그러면 균형이 깨지니까 한쪽 부분에 힘이 과도하게 가면서 균열이 생겼다. 이제 외부 조사를 차량이 의뢰했더니 계속 지나다니다 보니까 균형이 깨지니까 어느 한쪽에서 콘크리트가 부서지는 거니까. 네, 그렇습니다. 깨지는 현상이 나타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부실 시공으로 균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균형을 정확하게 맞추면 힘이 분산이 되니까 깨지지 않을 텐데 그 판을 잘못 맞춰서 균열이 갔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균열 지금 갔다고 하는데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파손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피로도 실험을 하잖아요. 네. 서울시에서는 여기는 피로도 실험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철교니까 철교에 대해서 철교가 저항을 이렇게 받치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판에 대해서는 따로 피로도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피로도 검사를 안 했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국토부 규정에도 보면 바닥판에 200만 회가량의 진동을 가하는 피로도 검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공사를 새로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하는데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 내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는데 다시 공사를 하는 것도 일이 번거롭고요. 그다음에 번거로운 정도가 아니고 차량이 못 다니니까 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러니까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교통 체증도 발생할 수 있고. 왜냐면 이게 만들어서 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다시 거기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을 바꿨거든요. 그럼 바닥판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바닥 아래서 이렇게 그 다리 아래에서 보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위험하고 예. 그 다음에 작업 자체도 쉽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공사 기간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네. 다시 또 운전자들이 비용이 더 들게 되는 네. 거고요. 적지 않은 불편을 겪어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도 훨씬 많이 추가가 되는. 네. 이래저래 하여튼 첫 공사할 때 제대로 못 해가지고 좀 논란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피로도 실험을 왜 안 했는지가 네. 기자분들이 일부 취재한 것들을 보면 그런 규정이 존재를 한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서울시는 그런 규정이 콘크리트 판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쪽 말이 맞는지도 이것도 확인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타면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 이 소식 듣고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우상혁 선수가 그렇죠.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에서 높이뛰기 금메달을 따냈어요. 저는 이거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육상이 우리나라에서 좀 약하잖아요. 그리고 약한 정도가 아니라 대회 출전을 못할 정도로. 그렇죠. 그 정도 실력이 되는 선수가 왜냐하면 많지 일정 기준을 않으니까. 통과해야지만 세계선수권 대회나 이런 데 갈 수 있는데 금메달을 차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우상혁 선수가요. 2022년 세계 실내 육상 선수권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결선에서 2m 34를 뛰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전의 최고 순위는요. 바르셀로나 대회에서 손주일 선수가 남자 400m에서 오른 5위가 세계 우리나라에서 최고 순위였고요. 네네. 한국 선수가 실내 육상 선수권대에 출전한 거가 지금 10년 만이에요. 출전 자체가. 네. 그런데 이번에 도쿄올림픽 때 메달을 못 걸었어도 너무 멋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메달까지 따서 다들 너무 기뻐하셨는데 오늘 이제 귀국한 모습이었습니다. 작년 12월에 이제 훈련한다고 출국을